사업가로서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아온 68세 김종수 회장. 아들 준호가 소개한 예비 며느리를 보는 순간 직감이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유나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다. 그래서 김종수 회장은 아들을 위해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중견그룹 회장이 아파트 청소부로 변장해 그녀를 감시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 감춰진 절망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문의 남자들. 김종수 회장은 예비 며느리가 아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왜 아들 준호와 결혼하려 하는 걸까요? 그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폭로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김종수 회장은 선택해야 합니다. 아들의 행복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한 아버지의 가장 어려운 결정이 시작됩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 68세로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해온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가장 자신하는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가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평소 바쁜 준호가 이런 비싼 곳을 예약한 것도, 시간을 맞춰달라고 정중히 부탁한 것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정중하게 굴고 김 회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김 회장의 포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들을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누구랑? 회사 동료예요. 윤아라는 사람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회장은 아들이 데려온 그녀를 만났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넓은 창으로는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격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게요. 유나예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김유나입니다. 유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단아한 모습. 첫인상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준호가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저야말로 준호 씨가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와는 다른 부서에 있어서 처음엔 업무상 만나게 되었어요. 유나가 정말 꼼꼼하고 성실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유나의 답변도 적절했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축하의 의미로 악수를 청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김 회장은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눈동자 깊숙한 곳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유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때요, 아버지? 괜찮죠? 좋은 사람 같더라. 김 회장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나가 돌아왔을 때는 다시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차가 식었네요. 새로 주문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세심했고 배려심도 깊어 보였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는데도 김 회장은 계속해서 그 첫 순간의 위화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께도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꼭 뵙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집으로 오세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뭔가 불안한 감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김 회장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창밖 도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였습니다. 평생을 사업하면서 김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했으며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것이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유나에게서 느낀 그 묘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긴장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준호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김 회장은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의심을 접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 아버지로서의 의무,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없는 예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김 회장은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직감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김 회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유나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김 회장은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를 예상치 못한 진실의 미로 속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김 회장이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먼저 유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15년 된 중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다음은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설 탐정을 쓰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김 회장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회장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말했을 때 관리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세를 걱정했지만 김 회장이 은퇴 후 답답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자 며칠 해보라며 허락했습니다. 관리소장 이름은 박정식,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 회장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새벽 김 회장은 청소 도구를 들고 아파트 복도에 섰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찬 공기가 섞인 복도. 68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걱정스럽게 괜찮은지 물어봤지만 김 회장은 이런 일도 해봐야 한다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허리는 조금 아팠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을 만했습니다. 유나는 1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러 그 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혹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고생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김 회장은 정중히 감사하다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유나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문틈으로 무언가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고요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1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유나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가 김 회장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은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혹시 알아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유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제가 커피라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중이라서요. 김 회장은 재빨리 사양했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위화감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며칠 더 지나면서 김 회장은 유나의 일상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쯤 출근하고 저녁에는 8시경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목격한 유나의 모습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 회장이 아파트 화단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유나가 마트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유나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지러워서 잠시 쓰러진 것 같았는데 유나는 할머니를 벤치까지 부축해드리고 물까지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회장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유나를 봤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유나에게 과자를 건넸고 유나도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유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표정에는 진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계산적이거나 가식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 회장은 박 소장에게 넌지시 12층 유나 씨가 어떤 분인지 물어봤습니다. 박 소장은 유나가 참 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웃들과도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가끔 어머님이 오셨는데 요즘은 안 보인다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니요? 박 소장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유나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병문 안도 자주 가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박 소장의 말에 김 회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힘들어하는 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의심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여전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이 늦게 남아서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유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유나가 전화를 끊는 순간 김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나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김 회장이 대답하는 사이 유나는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자연스러운 유나가 전화를 받을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7층에 사는 정 할머니가 유나에 대해 수군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밤늦게 이상한 남자들과 만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연인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정 할머니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며 그냥 소문이라고 했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또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김 회장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김 회장이 특별 청소를 위해 아파트에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 할머니 말씀처럼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청소 도구함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짧고 명령조의 말투로 자신이 왔으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10분쯤 후에 유나가 내려왔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왜 이렇게 늦었냐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유나를 다그쳤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얘기 좀 해야겠다며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둘은 아파트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따라가려 했지만 너무 어둡고 위험할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냐며 유나를 다그쳤고 유나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확실하게 하라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남자는 노력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위협적인 남자의 말에 유나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20분 정도 후에 남자는 혼자 차로 돌아갔고 유나는 한참 있다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유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남자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나가 나올 때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7시 반, 유나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 회장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젯밤 그 위축되고 불안해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요? 유나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분명히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유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어둠의 그림자를요. 며칠 더 관찰하면서 김 회장은 유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돕고 아이들을 챙기고 어머니를 돌보는 효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큰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 압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를 점점 지쳐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며 진실을 알아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나가 단순히 돈을 노리는 나쁜 여자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회장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어떤 상황의 희생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회장은 그녀를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김 회장의 청소부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청소부 생활이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아파트에 나와 복도를 닦고 계단을 청소하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도 김 회장을 낯익은 청소 아저씨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친절하고 따뜻한 이웃이었지만 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녀의 모습을 몇 번 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12층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발끝에 걸렸습니다. 무심코 주워들었는데 그 순간 김 회장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삼성병원 진료비 납부 안내서. 환자명 김영숙. 진료과 종양내과. 납부 금액 3,200만 원. 김 회장은 종이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환자명은 김영숙, 종양내과라는 것은 암치료를 의미했습니다. 3,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치료비가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유나 집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리고 박 소장에게서 들었던 어머니 입원 소식을 떠올려 보니 이 김영숙이 바로 유나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종이 뒷면을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종 독촉장. 본 고지서 발송 후 7일 이내 미납시 치료 중단 예정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종이가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요? 유나의 집 쪽을 보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나가 급하게 나가면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관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은 박 소장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박 소장님,
유나 씨 어머니가 어떤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한번 유나 씨가 삼성병원 얘기를 하시던 것 같아요. 큰 병원이니까 아마 거기인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의 추측이 들어맞았습니다. 이미 박 소장에게서 들었던 유나 어머니의 입원 사실과 연결해 보니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영숙이 바로 유나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는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나 씨가 정말 힘들어 보여요. 박 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원래 밝은 분이셨는데 요즘은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많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김 회장은 점점 유나의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액 치료비, 그리고 그 압박감.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그 험상궂은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김 회장이 지하주차장 청소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유나가 우편함 앞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나는 손에 든 편지 몇 통을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유나가 사라진 후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구겨진 편지를 펴보니 중앙금융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대출 원금 5천만 원, 연체 일수 62일, 연체료 포함 상환액 7,800만 원. 김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비만 3천만 원이 넘는데 대출금까지 7천만 원이 넘는다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편지 하단을 보니 더욱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 독촉장 무시 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채권 추심을 진행합니다. 가족 및 직장에도 통보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김 회장은 이제 그 험상궂은 남자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채업자나 추심업체 직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김 회장의 추측이 확인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 회장이 늦은 청소를 위해 아파트에 남아 있을 때 또다시 그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지난번의 그 남자와 또 다른 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김 회장은 재빨리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전화를 걸어 유나를 불러냈습니다. 유나는 이번에도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두 분이나. 유나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어. 우리 사장님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시거든. 두 번째 남자의 목소리는 첫 번째 남자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어머니 치료비에 내 대출금까지 총 1억이 넘어. 그런데 돈은 언제 구할 거야? 회사 월급으로는 100년 걸려도 안 되잖아.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로. 노력? 그게 뭐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유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준호 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 그 재벌 아들 말이야? 첫 번째 남자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재벌까진 아니지만 건설회사 사장 아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돈을 줄 거야? 아버님이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병원비 정도는. 병원비만? 내 대출금은? 유나는 또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야, 김유나. 우리가 바보로 보여? 병원비는 3천만 원이야. 내 대출금은 7천만 원이고. 그럼 결혼 후에 시아버지한테 1억을 달라고 할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야? 계획이 뭐야? 두 번째 남자가 유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간은 한 달이야. 한 달 안에 1억을 구해와. 못 구하면 내 동생 대학교에도 찾아갈 거고 내 직장에도 알릴 거야. 제발. 동생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유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돈을 구해와.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해. 한 가지 더. 그 남자친구한테 진실을 말하지 마. 그랬다가 결혼이 깨지면
그때는 정말로 가만 안 둘 거야. 첫 번째 남자의 위협적인 말에 유나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한 달. 기억해.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경과 보고해. 두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딸이자 누나였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암 치료비와 본인의 대출금, 총 1억 원이 넘는 빚,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 유나에게는 준호와의 결혼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김 회장은 이제 유나의 눈에서 봤던 그 어둠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타인을 해치려는 계산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 유나를 기다렸습니다. 유나가 출근길에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 젊은 분이 그렇게 피곤하면 안 되죠. 김 회장의 따뜻한 말에 유나의 눈에 순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후 유나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요. 그날 오후 김 회장은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직접 유나에게 말을 걸기에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준호에게 말하자니 아들이 받을 충격과 유나가 처할 위험이 걱정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며칠 더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얻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주 일요일 김 회장은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에 화단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나가 한 남자아이와 함께 아파트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유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너나 공부 열심히 해. 누나가 이상해. 예전엔 내가 성적 걱정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했는데 요즘은 계속 시험 공부만 하라고 해. 유나의 동생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엄마 병원비 때문이야? 내가 알바라도 할까?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엄마는 언제 퇴원하셔? 유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제 유나의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어머니, 대학생인 동생,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빚. 27살의 유나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아니면 아들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나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효녀이고 이웃을 돕고 아이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와의 결혼에 경제적 목적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김 회장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유나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준호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도, 준호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김 회장은 내일부터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말한 한 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준호와 유나의 결혼 계획,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1억 원이 넘는 빚과 사채업자들의 위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김 회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가 어제 오후부터 아예 안 보이네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김 회장의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오전 9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김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유나 어머니가 어젯밤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셔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대요. 유나가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김 회장은 순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고지서에서 본 그 3천만 원짜리 치료비, 그리고 종양내과. 바로 그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삼성병원이요. 유나가 혼자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가보려고요. 김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가 병원에 가면 유나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치료비 문제도 다른 모든 것도 말입니다. 준호야, 잠깐. 네? 너는 유나 가족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니?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정도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유나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김 회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준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가볼게. 너는 회사 일 마무리하고 와라.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가야겠어요. 유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김 회장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정오, 김 회장은 삼성병원 종양내과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소독약 냄새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김 회장은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나 씨?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김 회장을 보는 순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준호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종양이 갑자기 커져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김 회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더욱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영숙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원무과에서 급하게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내려가 주시겠어요? 유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 문제였습니다.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유나가 불안한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10분 후 유나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이 물어봤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벤치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치료비,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나, 괜찮아? 준호가 달려와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준호 씨. 유나가 준호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수술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유나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는 유나를 위로하고 있었고 민수는 걱정으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유나는 혼자서 모든 절망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병원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유나가 어디 있어? 그 험상궂은 사채업자였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3명이 왔습니다. 김 회장은 재빨리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물어보니까 중환자실 앞에 있다던데 병원까지 찾아와야 하다니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알려줘야겠어.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야. 3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들이 지금 중환자실로 올라간다면 김 회장은 급히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김 회장이 도착했을 때 3 사채업자들이 이미 유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 김유나.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에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유나 씨, 이분들은 누구예요? 유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야. 거래?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 말이야. 남자친구한테 말 안 했어? 김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유나, 무슨 소리야? 준호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저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했고, 유나는 더욱 당황했고, 사채업자들은 방해꾼이 나타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병원입니다. 조용히 해주시죠. 김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누군데? 두 번째 사채업자가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버지?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리한다고? 뭘? 첫 번째 사채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말이야?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억? 유나, 무슨 소리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나 씨. 김 회장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어떨까요? 유나는 김 회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절망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지 않기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준호야, 그리고 유나 씨.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나 씨 어머니의 병원비, 대출금, 그리고 이분들과의 일까지. 모든 걸 말이야. 사채업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가 뭔데? 첫 번째 사채업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종수입니다. 준호의 아버지이자 대한건설 대표입니다.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대한건설은 중견건설사로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요? 돈 갚아주실 거예요? 두 번째 사채업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회장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유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준호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제 빚 때문에 준호 씨 아버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를 알면서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로요. 이제는 준호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준호 씨가 떠날 것 같아서요. 김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아 씨, 어머니 수술은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비를 못 내서 중단됐어요. 윤아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사채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총 빚이 얼마라고 하셨죠? 1억 3천만 원이야. 이자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준호와 윤아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진짜예요? 사채업자들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윤아 씨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돈만 받으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첫 번째 사채업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까지 돈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사채업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약속 어기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세 사람이 사라진 후 병원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리세요? 나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돈이야. 걱정하지 마라. 김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윤아 씨, 제가 묻고 싶은 건 하나뿐입니다. 네. 지금도 준호를 정말 사랑하나요? 돈 문제와 상관없이요? 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사랑해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그때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영숙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네. 윤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료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수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미리 원무과에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아가 김 회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김 회장, 준호, 윤아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 윤아야. 아버지 도움으로 당장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 사이의 일은 별개인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라는 게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윤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준호 씨 마음을 이해해요.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 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일단 저는 집에 가볼게요. 윤아는 어머니 곁에 있어. 준호 씨. 윤아가 준호를 불렀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김 회장과 윤아만 남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렇게 된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김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준호도 당신도. 혹시 준호 씨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시간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요?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것. 당신이 정말로 준호를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도 집에 가볼게요. 어머니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김 회장이 떠난 후 유나는 홀로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준호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준호는 언젠가 다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편 집으로 향하는 준호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유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배신감과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각자가 진정한 선택을 할 기회는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강요나 절망 때문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유나는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봤고 준호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때때로 유나의 안부를 물었지만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의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야, 미안하구나. 엄마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살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잃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준호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자꾸만 유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본 절망적인 표정까지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유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유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의 소식을 각각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우연히 준호와 유나가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유나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구나. 유나도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 두 사람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까요? 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